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 가까운 사람들을 믿곤 하죠.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라면 그 사람만큼은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엔 그런 믿음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겉으론 따뜻하고 든든한 척하지만 뒤로는 비열하고 악랄한 민낯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면 어떤 복수를 해줘야 할까요? 오늘 저는 배신의 치를 떨었던 날, 그리고 몇 배로 되갚아줄 다짐을 했던 어느 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깃집을 운영하셨어요. 외동인 제겐 자연스레 부모님 가게가 놀이터가 되었죠. 엄마 아빠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서빙을 하며 테이블을 오가시는 와중에 저는 한쪽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혼자 놀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학교 끝나고 가게로 향하는 길은 저에게 일상이었죠. 특히 저희 고깃집에는 아이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가게 가는 게 더 신이 났어요. 저희 가게 한켠에는 아빠가 직접 목재를 사다가 손수 조립하신 작은 볼풀장이 있었고, 미끄럼틀과 텐트형 놀이공간도 나름 알차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서 놀다 보면 부모님 손잡고 고기 먹으러 온 또래 친구들과 금세 친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인연으로 매일 가게에 놀러 오는 단골 친구가 생겼고, 주말마다 같이 놀면서 진짜 유치원처럼 어울려 지냈던 기억도 있어요. 그 놀이공간 덕분에 가족 단위 손님도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들 따라온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 놀도록 만든 공간이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선 생각보다 그게 정말 편한 거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뛰어놀고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식사 시간도 훨씬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놀기 좋은 고깃집으로 입소문이 났고, 주말만 되면 유모차가 줄지어 들어오고 아이들 목소리로 가게가 가득 찼어요. 엄마, 오늘도 또 그 쌍둥이 애기들 왔어. 걔는 엄청 시끄러.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돼? 시끄러운 게 건강한 거야. 애들은 원래 뛰어놀고 하면서 크는 거야. 너도 어릴 땐 더 했어? 엄마는 손님 응대만큼이나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늘 주의 깊게 살피셨어요. 누구 하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셨고, 누군가 울기라도 하면 무릎 꿇고 다가가 어르고 달래시느라 바쁘셨죠. 아빠는 어린이들을 위해 덜 자극적인 메뉴도 따로 개발하셨고, 후식으로 주던 아이스크림도 원래보다 더 질 좋은 걸로 바꾸셨어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고, 다른 집들은 다 공장에서 납품받는 걸 쓰는 게, 그런 것 하나까지 아이들 몸에 나쁘지 않은 걸 찾고 또 찾아 따로 비치를 하신 거죠. 그렇게 두 분이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또 아이들을 각별히 위하시는 걸 늘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그 영향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가끔은 엄마가 주방 일로 너무 바쁠 때 제가 아이들 봐주겠다고 놀이공간에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어요. 미끄럼틀 옆에서 아이들 싸우지 않게 중재도 하고 볼풀장에 장난감 던지지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요. 나름 꼬마 보육 선생님처럼 행동하던 그 시절이 아마 제 진로에 영향을 준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진로 희망을 쓸 때마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적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갔던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 걸고, 아이들이 웃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누가 울면 저도 울 것 같고, 그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당연히 그쪽이었어요. 대학도 유아교육과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당연하게 어린이집 교사가 될 줄 알았어요. 교사 자격증도 따고 실습도 정말 성실하게 했고, 유치원 실습을 나갔을 때는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이름도 며칠 만에 다 외우고 직접 만든 교구로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원장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정말 잘 맞네요. 딱 보면 아이들이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말투도 자연스럽고요. 아, 그런가요? 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고깃집에서 아이들이랑 많이 놀았거든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졸업을 앞두고는 이력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고, 저도 면접 날짜를 몇 군데 잡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무렵 부모님께서 고깃집을 정리하고 키즈 카페를 열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요즘은 키즈 카페가 워낙 흔하고 크게 하는 곳들도 많지만 그 당시엔 아직 막 키즈 카페 시장이 꿈틀꿈틀 커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주변에 몇 군데 생기긴 했지만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이 조그맣게 운영하는 형태였고 놀이기구도 단촐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지인 중 한 분이 아이들 많은 동네에 키즈 카페 하나 하면 진짜 잘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셨고 고깃집 일에 지쳐 계시던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히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부모님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키즈 카페 하기로 했어. 아빠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고깃집은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랑 같이 해볼래? 같이? 내가? 네가 어린이집 선생님 하려고 준비 많이 한 건 아는데 그거 꼭 어린이집이어야만 아는 건 아니잖니. 아이들이랑 노는 거 우리가 만들 키즈 카페에서도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정식 교사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대로 꼭 어린이집이어야 아이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장소가 꼭 교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손님 가족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그 진심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를 직접 보고 자란 제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키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진로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창업 준비에 나섰고 몇 달을 공들여 준비한 첫 키즈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저는 매장에 상주하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놀이기구는 아이들 키에 맞는 안전 기준을 고려해 배치했고 보호자 대기석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어요. 동선 설계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었죠. 직원들 동선은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주문과 서빙 루트를 분리했고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공간은 일부러 푹신한 매트를 더 깔았어요. 엄마, 저기 볼풀장 옆에 있는 매트 하나 더 깔아야 할 것 같아. 애들이 미끄럼틀 타고 나오면서 자꾸 미끄러져.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창고에서 그레이 색상 매트 하나 꺼낼게. 놀이 공간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업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오전에는 조용히 교구 수업, 오후에는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으로 나누고 중간중간 간식 타임이나 자유놀이 시간도 정해뒀어요. 매뉴얼도 따로 만들어서 직원 교육 때마다 강조했어요. 간식은 꼭 손 닦이고 나서 주세요. 애들 알레르기 체크는 다 돼 있죠? 네, 오늘 새로운 아이는 계란 알레르기 있다고 보호자분이 말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간식 바꿔서 줘야겠네요.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두시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매장을 돌보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갔어요. 그 바쁜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저희 매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프로그램도 알차고 음식도 괜찮았으니까요. 금방 예약제로 운영하게 됐고 주말에는 몇 주 전부터 예약이 다 찰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빠 지인이 운영하던 카페 건물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급하게 정리를 하려 했는데 위치도 괜찮았고 시설도 생각보다 잘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고민 끝에
그 건물을 인수해서 두 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매장에 상주할 수 없게 되었고 본사 직원처럼 움직이게 됐죠. 각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맡았고 내부 이벤트도 제가 직접 기획했어요. 계절마다 테마를 정해서 꾸미기도 하고 아이들 생일 파티용 꾸밈 세트도 개발했어요. 수업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세분화했고 월간 테마와 주간 활동까지 커리큘럼처럼 짰죠. 이번 달 테마는 우주 탐험이에요. 유아반은 행성 이름 배우기, 유치원반은 태양계 모빌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주복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까지요. 뜻하지 않게 사업에 뛰어들게 됐지만 하다 보니 배울 것도 많고 도움받을 일도 정말 많았어요. 가게만 돌보다 보니 세금 문제, 홍보, 계약서 하나도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 지역 자영업자 중심의 소규모 사업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에서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요즘 장사 잘 되는 트렌드도 공유하고 누구는 세무사 바꿔서 어땠다더라. 누구는 SNS 광고 해봤는데 효과 괜찮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렇게 몇 번 모임에 나가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생활용품 수입 유통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건, 주방용품, 실리콘 장갑 같은 제품을 유럽에서 들여와서 국내 B2B로 공급하고 있었죠.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몇 년간 꾸준히 운영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모임에 가면 남자 사업가들은 자기 사업 자랑하느라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말수가 적고 나서서 떠들기보단 조용히 듣는 스타일이었어요. 괜히 과시하거나 나서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사람 얘기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렸고 사람들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쯤 조용히 만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결혼을 하던 즈음엔 시부가 회사를 퇴직하셨어요. 몇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고 정년이 되자 퇴직금을 정리해서 자영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시모가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오셨다가 그날따라 손님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더군요. 예, 혹시 니네 이거 지점 하나 더 낼 생각 없니? 사랑도 많고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두 지점이라서 엄마 아빠도 좀 힘들어하세요. 지점 늘리려면 운영 인력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점을 우리가 하나 맡아볼까? 너희가 운영권만 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머님, 아버님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시부모님도 워낙 꼼꼼한 분들이시고 손님 상대하는 건 가게도 해보셨으니 또 잘하실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있었어요. 마침 저희가 개발 중인 신축 상가 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 자리에 세 번째 지점을 열게 되면서 그 운영권을 시부모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진짜 완전한 가족회사가 되어갔죠. 이제 부모님과 저는 전체 기획과 운영을 맡고 각 지점은 지점장들이 책임지고 매장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갔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각 지점을 돌면서 현장 점검을 하고 나머지 날은 본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직원 교육 자료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각 지점 매출을 정리하고 마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아빠가 쓰러지셨대. 응급실이라는데 이거 어쩌면 좋니? 그 한마디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차에 올라탔어요. 사고가 일어난 병원은 1호점에서 가까운 지역 종합병원이었는데 차를 몰면서도 계속 손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폐소생술 중이었어요. 아빠는 응급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가슴을 눌러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급박하게 움직였고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점점 더 길고
끊어지지 않는 소리를 냈어요. 결국 의사가 저희를 따로 부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심장이 한참 멈췄다가 겨우 다시 뛰긴 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아빠가 다시는 저희 곁에 돌아오시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밥을 안 드시는 건 물론이고 말도 거의 없으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엄마, 잠깐이라도 좀 쉬어. 내가 최서방이랑 할게. 서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강하게 버티지도 못하고.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실까 걱정돼요. 좀 쉬세요. 눈이라도 붙이시고요. 사흘 내내 조문객 응대하고 정신없는 엄마 챙기고 짐 정리하고 답례품 나눠주고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한데도 계속 움직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그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대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기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장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남편은 거의 등도 못 붙이고 계속 움직였어요. 음식을 챙기고 주차를 정리하고 조문객들 인사드리고 아빠 친구분들 따로 안내하고 그리고 엄마까지 챙기느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꿈이었으면 좋겠어. 여보, 힘들지? 그래도 당신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정리해. 지금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보자. 남편은 제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받쳐줬어요. 아빠를 잃은 건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진짜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장례 치르고 어수선한 마음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한 번 큰일이 터졌어요. 2호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놀이구역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아이가 착지 후에 미끄러지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 어머님이 지금 매장에 오셔서 상황이 많이 격해졌어요. CCTV 달라고 하시고 고소하시겠다고 하시고. 아기 상태는요? 구급차 타고 병원 갔다 오셨어요. 지금은 보호자만 매장에 남아 계세요. 그때 저는 아직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멍하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급히 차에 올라타 지점으로 향했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남편은 사고 당시 현장 직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이가 미끄러졌던 지점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어머님과도 직접 마주 앉아 상황 설명을 드리고 사고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저희 책임이고요. 우선 치료비는 전액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CCTV 영상도 바로 제공드릴게요. 내 애가 지금 팔이 부러졌어요. 그 미끄럼틀 밑에 뭘 제대로 설치해놓지도 않고. 확인해보니 패드는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는데 착지 후에 미끄러진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경과 따라 추가 조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남편 옆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렸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치료 경과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요구하실 사항은 언제든 바로 말씀 주세요. 그렇게 사과와 설명을 드리고 CCTV를 함께 검토한 뒤 아이 어머니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남편은 사고 후에도 매장 점검을 하나하나 체크했고 저는 보험사와 통화해서 위자료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다행히 CCTV상 저희 쪽 과실은 없었지만 아이가 다친 건 다친 거니까 책임질 건 책임져야 했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이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케이크 하나랑 작은 과일 바구니, 손편지까지 준비해서요.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아이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밤새 혹시 열은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깁스하니까 아프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뵈어서 부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정말 마음을 담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 어머님이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무슨 내용일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어요. 사고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당시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화를 냈지만 아이도 무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두 분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또 가고 싶어 하네요. 그 글을 읽으며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감동이었고 감사했고 안도의 한숨도 나왔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튼 그 일은 그렇게 잘 마무리됐고 저희는 즉시 놀이구역 전면 점검에 들어갔어요. 기존에 깔아뒀던 패드를 전부 제거하고 충격 흡수율이 더 높은 재질로 전 지점 교체 지시를 내렸어요. 지점장 회의를 열어 놀이구역 운영 매뉴얼을 다시 공유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재실시했고요. 사실 이런 업종은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입소문 하나로 매출이 확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평 하나로 순식간에 손님이 끊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컸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커뮤니티 글 덕분에 손님 반응이 더 좋아졌어요. 그 사고 난 애 엄마 글 봤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책임지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 진짜 신뢰가 가요. 아예 맡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단골이었는데 더 믿고 와도 되겠다 싶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빠 없이 처음 맞는 위기였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실감했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잠시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아니셨어요.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좀처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셨어요. 아침에 가게에 나가려다 거실 한켠 아빠가 늘 서 계시던 창가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곤 했죠. 이 집에 아빠 흔적이 너무 많아.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만 보인다. 안 되겠다, 선영아. 나 이사 갈래. 엄마가 이 집에서는 숨을 못 쉬겠어. 그래, 엄마. 그럼 그렇게 해. 결국 엄마는 아빠가 계시던 자리를 피하려고 집을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도 말수가 확 줄어들었고 손에 잡히던 일들도 전부 내려놓으셨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거나 라디오만 켜두고 계시고 가게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엄마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나 봐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숫자도 손님도 직원도 다 머리에 안 들어와.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네가 더 잘하잖니. 엄마는 이제 힘이 없어. 그렇게 엄마가 일을 놓으시면서 저에게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어요. 마냥 감정에 잠겨 있을 수 없었고 누군가는 이 회사를 돌봐야 했어요. 다행히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앞서 2호점에서 일어난 사고를 침착하게 처리해준 걸 계기로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희 키즈카페 운영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본인 사업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일해서 손을 떼면서부터 남편이 저희 일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분석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제는 함께 운영하는 공동대표 같았죠. 이거 봐봐. 이번 주 정기 방문객 수치야.
유치반 부모님들이 주중 낮 시간대에 많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기권 이야기했잖아. 요즘은 헬스장도 영어 회화 학원도 다 정기권이야. 미용실도 거트 정기권이더라. 우리도 패키지 만들어야 해. 남편은 평일 오전 방문 고객, 주말 단골 가족, 형제자매 동반 비율 같은 걸 다 따져서 고객군별 정기권을 구상했어요. 단순히 10회 이용권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 2회 방문하는 부모님에겐 간식 포함형으로, 형제 둘 이상 오는 집에는 두 번째 아이 반값 혜택이 포함된 형식으로 맞춤 구성을 하자는 거였어요. 남편이 추진해 예약 앱도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엔 전화로만 예약을 받다 보니 직원들도 불편하고 중복 예약 사고도 많았거든요. 남편이 아는 개발자 통해 시스템 개발을 맡기고 직접 UX 구성까지 손보더니 얼마 안 있어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곧 전 지점에 도입하게 됐죠. 그 외에도 생일 파티 전문 패키지 구성이라든가 인기 교구 브랜드랑 제휴해서 키즈 카페 전용 교구 체험존을 만든 것도 남편 아이디어였어요. 각 지점 입구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SNS 후기 이벤트로 연계하는 마케팅도 시작됐죠. 당신 진짜 이쪽에 감각이 있다? 좀 놀라운데? 원래 내가 사람 돈 쓰게 만드는 건 좀 잘하잖아. 사업머리가 있달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홀랑 넘어간 것도 전략 중 하나였네. 아유, 그거는 진심이었지. 기획이 아니고. 둘이 농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다시 안정되어 갔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엄마는 유산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아빠 퇴직금은 그대로 남겨뒀어. 그거랑 우리가 고깃집 할 때 조금씩 모은 적금, 그리고 몇 년 전에 투자했었던 그 상가 건물 있지? 그게 지금도 월세 잘 들어오더라. 아이, 그 건물 아직도 임대 잘 돼? 위치가 좀 낡아서 걱정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그 건물 네 명의로 돌릴게. 이젠 네가 사실상 다 끌고 가잖아. 네가 아빠 일도 이어가고 있고 엄마는 이제 마음도 몸도 지쳤다. 아유, 더는 못하겠더라. 엄마, 그걸 나한테 줘.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산 건물이었어. 너희 아빠랑 나중에 너 주려고. 근데 더 미룰 거 뭐 있나 싶어서. 그 건물은 1호점에서 도보거리로 5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낡긴 했지만 튼튼한 소형 상가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오래돼 보이지만 1층에 편의점이 있고 2층엔 소규모 학원과 병원이 들어와 있어 월세 수입도 안정적이었죠. 그 건물을 물려받는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이룬 시간과 책임을 고스란히 넘겨받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저는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건물 벽면에 부딪히는 걸 보면서 문득 아빠가 그 옥상에서 손님들 다 가고 하늘 보며 한숨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영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힘들다고 피하면 결국 그 무게는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 그게 나중엔 너한테 가장 큰 힘이 돼줄 거야. 아빠가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제가 지켜야 했고 저는 그렇게 또 다음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무렵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전 같으면 그냥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남겼을 텐데 저도 40이 넘고부터는 건강 생각을 슬슬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런 걱정이 훨씬 커졌고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하루 종일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가지 항목에서 수치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한번 와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그 말에 확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밀검사 받자는 말이 편하게 들릴 리 없잖아요. 결국 남편에게 말하고 같이 가자고 했죠. 혼자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밀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까지 모두 종합해 봤을 때 간암 말기로 보입니다. 간암이요? 그것도 말기라고요? 정확한 병기 판정은 추가로 나오는 검사를 더 봐야겠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형태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선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6개월을 넘기긴 힘들 수 있습니다. 수술은요, 선생님?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도 말은 이어졌지만 그 순간부터 제 귀엔 아무 말도 안 들어왔어요. 말기암이라는 단어만 붕 떠다니고 제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료실을 나와서도 멍했어요. 병원 로비에 있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잠깐만. 나 여기 좀 앉아 있을게. 여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차 금방 가져올게. 조금만 추스리고 있어. 내가 데리러 올게. 얼른 일단 집에 가자. 그 말 남기고 남편은 뒤로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나갔어요. 남편이 내려가고 전 그냥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려 했는데 갑자기 뭔가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라도 쐬어야 할 것 같았고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처럼 구토가 치밀었어요. 정신없이 달려나가 공기를 쐬는데 마침 제가 병원 출입문을 돌아 나가는 길목, 주차장 쪽 벽에 기대 통화 중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차 가지러 간다더니 통화하고 있네 하고 남편 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엄마, 민석 엄마 말기암이래. 그러니까 말기까진 상상도 못했지. 야, 이거 완전 흐름이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말투는 들떠 있었고 농담하듯 가벼웠어요. 저는 믿기 힘든 말들에 점점 숨이 막혀왔죠. 아니, 그러니까 몇 달이면 끝이라니까. 귀찮게 뭐 이거저거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죽어줄 거고, 그럼 건물도 바로 넘어오고 처리도 깔끔하지. 아이 그래, 무슨 이런 행운이 다 오냐?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손으로 쥐어 뜯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고 싶을 정도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알아. 감정 자극하지 말고 착한 남편 코스프레 잘해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연기 하나는 또 잘하잖아. 절망, 배신, 모욕,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 저는 도저히 정신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표정,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며 착한 남편 연기를 해내더군요. 오늘 하루 힘들었지? 당신 그래도 아직 괜찮아. 우리 치료받으면서 방법 잘 찾아보자. 내가 곁에 있을게. 나 당신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아. 괜찮아. 나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어. 그 거짓말들이 전부 날카로운 송곳처럼 들려서 저는 그저 입술만 꾹 깨물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한참을 옆에서 제 등을 토닥이다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어두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불도 켜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결국 이 모든 건 그 사람 손으로 다 넘어가겠지. 난 죽고 아빠 건물은 저 사람 손에 들어가겠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복수심이 차올랐지만 무력감이 더 컸어요. 당장 죽는다는데 6개월도 못 산다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날 이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무너졌고 아무 힘도 없었죠. 매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저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침대에서 아빠 유골 사진을 꺼내다 품에 안고 운 적도 있었어요.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 저 죽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아빠 건물 때문에 좋아해요 하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지난번 정밀 검사와 관련해 꼭 직접 뵙고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괜찮으신 시간에 병원 한번 방문 가능하실까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대체 설명할 일이 뭔지, 6개월 안으로 죽는다는 말보다 더 안게 남은 건지, 발끝에 힘이 풀려 몇 번에 멈춰서기도 했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제게 앉으라고 하며 말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리기조차 너무 송구한데요. 환자분 지난번에 전달드린 간암 말기 판정은 의료진 측의 실수였습니다. 그 말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귀가 맞게 들은 건가 싶었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검사 과정 중에 환자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환자의 조직 샘플과 차트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 입력을 도운 저희 수련의의 착오였고 이후 검토 절차에서 이중 확인이 누락된 채 최종 진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기암이 아니라는 건가요? 정말 암이 아닌 건가요? 간도 조직도 전부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고혈압 초기 외에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최종 조직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혼동이 발견돼서 급히 대조를 했고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옆에 다른 병원 관계자까지 앉아 저를 어르고 달래기에 나가더군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병원 법무팀과 정식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병원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니요, 보상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말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엄마 말기암이래. 이제 곧 검을 물려받겠어. 며칠 전 병원 로비에서 들었던 그 가벼운 통화 목소리, 남편의 장난스러운 웃음, 그리고 그 아래에 깔려있던 욕심과 계산. 그때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려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전 살아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였죠. 복수의 기회.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시모에게도 말기암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만 전화해 얘기를 했을 뿐 남편과 시가 사람들 앞에선 한편의 시한부 연극을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당신 대신 아프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챙길게. 사업도 집도. 너는 그냥 몸만 추스려. 살다 보면은 기적도 있고 그런 법이란다. 아주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모자였어요. 놈들의 가증스러움에 맞서 저 역시 제대로 된 연극을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말기암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루 한 끼로 식사를 줄이고 일부러 밥에 간을 하지 않았어요. 피부는 보습을 끊으니 거칠게 변했고 파운데이션을 칙칙한 톤으로 바꾸고 눈썹도 탈색했어요. 허약해 보이게 걸을 땐 한 발 한 발 끌듯 걸었고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오르내리는 것도 숨을 헐떡였죠. 거울 앞에서 기침 소리도 여러 번 연습했어요. 컥컥이 좋은가, 캑캑이 더 힘들어 보일까 고민도 하면서요. 가슴을 치며 연습하다가 남편이 거실에서 괜찮아? 하고 물을 때마다 오히려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눈만 꿈벅였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 주인공이 따로 없었죠. 당분간 내가 회사 일 줄일게. 당신 병원엔 내가 꼭 같이 가고 싶어. 여보, 나 괜찮아.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할 때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같이 갈 거야. 그럼 전 애써 울컥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병원에 갔다가는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게 바로 말기암 환자 대상 대체의료센터라는 곳이었어요. 대체요법, 면역관리, 요가 같은 걸 한다는 곳이었죠. 결정적으로 그런 곳은 진단도 검사도 없잖아요. 그러니 저로선 딱이었죠. 남편은 저를 그 센터에 데려다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헌신적인 남편이 따로 없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최대한 함께할게. 당신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너무 고마워. 나 꼭 버틸게. 남편은 제 앞에선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권한을 하나씩 뺏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매장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들고 오더니 인건비 조정, 운영권 위임, 상표권 이전 같은 말을 하며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여보, 이거는 말 그대로 비상조치야. 당신이 병원 다니는 동안 내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잖아. 사인만 해줘. 당신 돌아오면 다시 돌려줄게. 이게 뭐야? 무슨 긴급 자산 동의? 이건 그냥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이니까. 당신 생각해서 그래. 그냥 사인 몇 개 하면 돼. 아휴, 미안해 여보. 나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 사인을 할 수는 없으니 서류 앞에서 일부러 토하는 신용까지 했어요. 남편은 황급히 휴지를 가져다주며 등을 토닥였죠. 아유, 알겠어. 괜찮아. 서류는 나중에 보자. 그 얼굴이 얼마나 조급해 보였는지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지만 눈동자 안에선 인내심이 사라져가는 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제 최서방이 왔더라. 최서방? 뭐래? 건물 명의 얘기하더라. 나중에 네가 갑자기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지금 미리 정리를 하자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뭐라고? 진짜 그 인간.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진짜로 주먹이 먼저 올라가더라. 그 와중에 너 걱정하는 척하면서 건물은 미리 정리해두자더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진짜로 뺨 한 대 갈기고 싶었어 아주. 진짜 그 인간 말종이네. 괜시니 참았다. 네가 계획한 대로 해야 하니까. 엄마 역시 제 계획을 알았기에 남편 속내를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만 아는 남편의 탐욕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욕심에 밧줄을 매서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준비를 해나갔어요. 매일같이 조용하고 집요하게 남편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외형상으로는 병세가 악화돼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치려 했던 인간들을 향해 아주 차근차근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일에서 손을 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 복귀했어요. 겉으론 당분간 내가 도와야지 같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첫 시작은 인사팀 정리였어요. 기존 직원 몇 명을 내보내더니 어딘가 수상한 이력서들을 들고 와선 신규 직원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일일이 남편의 작업 기록을 수집해 저장해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시스템과 앱 쪽이었어요. 시스템이 구식이라 문제 많아 고객 데이터 관리도 개선해야 해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저 몰래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늦게까지 작업하다 깜빡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너무나도 익숙한 파일명들이 줄지어 있었죠. 회원 DB 이관 1차, 수업 기록 추출본, 우선 정리 고객 주소. 전부 제가 그동안 공들여 만든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의 최종 전송 경로는 남편 명의로 등록된 한 유아용품 쇼핑몰 서버였어요. 그건 단순한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니라 명백한 탈취 시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놈
내가 병들어 누운 틈을 타 내 브랜드, 내 사업, 내 삶 전부를 베껴서 자기가 가져가려는 거구나. 며칠 뒤 남편은 또 다른 서류들을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사인만 해줘. 그냥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응급 상황 대비 서류래. 응급 상황 대비? 당신 상태가 상태니까 혹시 몰라서. 이건 법률적으로도 보호받기 위한 절차야.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름만 써줘. 그래서 이게 뭔데? 뭐 상표권 정리랑 운영권 위임 같은 거야. 다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명의만 정리해 놓는 거지.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오늘은 내가 좀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내일 봐도 될까? 천천히 볼게. 아니, 오늘 처리해야 돼. 서류 보낸 쪽이 오늘까지 보내달라는데. 이거 근데 그냥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확인했어. 아니, 지금 당장은 못하겠다니까. 미안해. 나 펜 하나 들 힘도 없어. 그때 남편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정확히 봤어요. 그 서류가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더 버텼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사인을 미루니 애가 탔나 봐요. 남편 가방에서 이상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죠. 제가 사인한 걸로 돼 있는 문서였어요. 분명 저는 사인한 적이 없었는데 서류 하단엔 제 이름과 거의 흡사한 필체로 된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죠. 정밀하게 비교해보니 필체는 비슷했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위조였죠. 그리고 그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브랜드 통합 권한량도 계약서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내용을 확인하자 제가 그동안 쌓아온 프로그램과 교재, 시스템, 상표, 운영 매뉴얼 전부를 신규 법인으로 이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고 그 법인의 명의주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는 제 인생 전부를 꿀꺽 삼키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기록을 백업해서 제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 저장했어요. 이후엔 남편의 메일 계정과 클라우드까지 접근해가며 자료를 확보했죠. 고객 정보 유출 로그도 수집했고 서명 위조본도 스캔해 보관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꽤 심각하네요.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위조, 명의도용 사기, 업무상 횡령, 거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하겠죠. 네, 가족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넘어가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증거가 이 정도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절차 바로 들어가 주세요. 저는 정식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충분하고 문서 위조 건은 특히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착착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 그날은 시모의 생일이었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한 얼굴로 말기암 환자 코스프레에 한껏 힘을 준 채 나타났습니다. 연한 파운데이션 위에 회색빛 섀도우를 눈 밑에 얹었고 눈썹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연하게 염색했으며 입술은 일부러 칠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남편 놈은 가증스런 연기를 계속하더군요. 여보, 그거 설마 유언장 같은 거야? 그러지 마. 난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 아가야. 네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알지. 우리도 그게 마음이 아파. 그런데 너무 일찍부터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더 힘들지 않니? 떠날 생각에 마음 아픈 건 알겠다만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으면 안 되지. 기가 막히더군요. 속으로는 저거 언제 리지나 하고 있을 인간들이 제 앞에서는 그런 가증스러운 대사를 내뱉다니. 그에 맞서 저는 준비해왔던 대사를 뱉었죠. 뭐? 유언장? 훅 키고 있네. 내가 니깟 것들한테 남길 거라곤 이 고소장뿐이다. 파렴치한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아. 뭐? 고소장이라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진짜예요. 고소장 공식 문서입니다. 담당 수사관 성함까지 적혀 있고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여보, 잠깐만, 이게 다 무슨... 그동안 있던 암 환자 행세하느라 되도 않는 파데 바르고 눈밑 시커멓게 칠하고 눈썹까지 연하게 하고 다니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밤마다 기침 소리 연습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다니느라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했고. 근데 또 다이어트는 성공했네? 그건 좀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용 클렌징 티슈를 꺼내 들고 얼굴 위에 분장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냈어요. 하얗던 볼에서 본래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자 남편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럼 병원도 치료도 그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암이 아니라고? 그게 다 쇼였단 말이야? 그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간암 말기라는 건 착오였대. 오진. 근데 말이야, 내가 그날 네가 통화하는 걸 들어버렸네. 엄마, 민석 엄마 말기암이래. 곧 뒤진대. 우리 건물 되는 거야. 하던 거 말이야. 너도 기억하지? 남편과 시부모 모두 창백하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가, 그러니까.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이것들이 진짜 누굴 쫄로 보나? 됐고, 대도 않는 연기 집어치우고 그 고소장부터 잘 읽어봐. 거기 니들이 한 짓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각자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됐고 저는 확보해둔 모든 자료와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넘겼죠. 위조 서류 원본, 고객정보 무단, 이관 로그 파일, 신규 법인 설립 과정, 매장 운영권 변경 계약서까지. 시모는 첫 조사에서 시종일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프로그램 사용권 이전 계약서, 지점 위임장, 운영비 대출 신청서 등 거의 모든 문서에 시모와 시부의 자필 서명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문서는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 발급된 법인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흔적까지 확인됐거든요. 검찰은 세 사람 모두에게 혐의를 적용했고 남편에겐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총 8가지 혐의가 적용돼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법정에 선 남편은 말끔한 수트에 그럴싸한 표정으로 반성문까지 내밀었지만 정황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도 단호했어요. 결국 놈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시모와 시부는 조금 다른 처지였어요. 공모 정황은 분명히 있었지만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금전적 피해의 대부분은 남편을 통해 발생했다는 점이 참작돼 약식 기소와 함께 각각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마저도 시모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라며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에 본인 자필 서명이 명확히 있었고 위조된 계약서 중 일부에는 시부모가 기재한 흔적까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죠. 무엇보다 두 사람 명의 계좌로 유입된 자금 흐름이 증거로 잡혔어요. 선고가 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시부모는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엔 전화를 했으며 마지막에는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며 한 번만 제발 얘기 좀 하자고 사정했죠. 제가 문을 열지 않자 다음 날 시모가 매장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아유, 그래도 민석이 애비잖니. 애 아빠를 꼭 감옥까지 보내야겠니? 얘 너는 엄마니까 알잖아. 부모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요? 네가 선처의지만 보여주면 된다잖니. 검사도 그랬다며. 피해자 의사 중요하다고.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네가 이러면 민석이는. 2번 다시는 그 입에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엄마가 얼른 죽어주길 바라는 아빠 따위는 우리 민석이한테 필요 없으니까. 알아들어?
내 마음 같아서는 니들 다 갈기갈기 찢어 발겨놓고 싶은 거 간신히 참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뭐니 그딴 말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알았으면 꺼져. 그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연 순간 놈들은 그걸 이용해 또다시 침투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혼도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더는 그 사람과 종이 한 장으로도 연결되어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게 법적으로 마무리된 후 아빠, 엄마와 함께 기획하고 쌓아 올린 전 남편에게 빼앗길 뻔했던 브랜드는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고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손댔던 지점은 정리해서 다른 담당자들이 맡게 했어요. 저는 법인을 재정비했고 대표이사 명의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렸죠. 처음엔 혼란스러웠던 사업도 어느덧 다시 제 궤도에 올랐고 직원들의 신뢰와 고객들의 지지가 그 기반이 되었어요. 반면 전 남편은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사기 전과자가 된 놈은 사업체 등록조차 막혔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거래처들과 계약이 해지되며 파산 지경에 이르렀죠. 있던 돈 대부분은 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갔고 법원에서 내려진 배상 명령에 따라 피해금도 지급해야 했고요. 전 시부모는 재판이 끝난 지 2달도 안 되어 조용히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만 수십 년 살았고 사업하면서 인맥도 많았던 사람들인데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으니 어쩌면 감옥보다 더 큰 벌을 받은 셈이죠. 이제 제 손에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과 엄마가 지켜준 제 명의의 작은 건물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뒤통수를 친 사람 대신 이 직원들이 지금은 진짜 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매장은 어느새 지점 7개로 늘어났고 인접한 다른 시에도 새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트 하나, 기구 하나에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직원들과도 아이 안전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이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싶은 제 철학이에요. 엄마와도 더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엔 저를 걱정하며 조용히 눈물 훔치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사업 확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더운 날에도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신나게 놀고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은 웃고 뛰고 소리치며 자라야 하고 제가 그런 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보람돼요. 특히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여기서 행복해하네요 라고 말해주실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깊은 배신을 겪었지만 이제 저는 괜찮아요. 꽤 괜찮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정말 저다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배신도 분노도 상처도 옛말처럼 모든 건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상처를 딛고 일어난 제 삶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이젠 누가 뭐래도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완전히 잊히진 않겠죠. 다만 이제는 그 기억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도 벅찹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올 때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